예, 안녕하십니까. 역사 있는 남자 김대철입니다. 지난번에는 지만군 어릴 때, 청국민학교 시절에 도시락에 뭐 들었나 해가지고 아이들이 뭐 맛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도 대통령 아들인데. 그래서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보리가 섞인 밥하고요, 소시지에다가, 그 다음에는 깍두기에다가 다 별다른 게 없죠. 그냥 그 당시에 보통 중산층 아이들의 그 도시락이었죠. 저도 이 서울에 와서 중학교 다닐 때 보면 보통 도시락이 그냥 괜찮은 도시락이 중산층에서 이제 소시지하고 김치에다가 멸치볶음, 달걀 후라이. 그때는 그 달걀 후라이도 귀했습니다. 중산층에서도 조금 사는 집 분들이 그 달걀 후라이를 한 2개씩 이렇게 밥 위에 올려주지, 대부분 도시락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대한민국이 살기 어려웠다는 얘기죠. 지금 콜레스테롤 살찐다고 안 먹는 시대지만 말이죠. 많은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또 언제 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2년씩이나 마스크, 2년도 넘었죠. 2년씩이나 마스크를 쓰고 살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죠? 마스크가 없으면 어디 출입도 못하고. 백신을 지금은 풀렸습니다만, 백신을 3번 접종, 부스터 샷까지 맞아야 어디 들어갈 수가 있고, 커피숍 하나도. 그러니까 세상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세상이겠죠. 그게 인생이고요. 또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또 그게 인생이고요. 어떤 일이 있을지,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내일 지구가 내일 끝나는 날이다 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하나 심겠다는 분도 있고, 그림을 그리겠다는 분도 있고, 춤을 추겠다는 분도 있고, 그게 인생살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 저도 이제 살았다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나이가 그러보니까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계속 새로운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가지고 끝없이 도전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경수 여사님이 아이들에게도 많은 신경을 썼지만은, 제가 서울의 용산 효창공원 쪽으로 제가 대한노인회 몇 번 갔거든요. 저도 지금 대한노인회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문입니다. 대한노인회 중앙회 고문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전국에 대한노인회 없는 데 없잖아요. 지부, 지회.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본부가 있고요. 또 경산이다, 경주다, 달성이다, 온 그 지역마다 대한노인회 또 지부가 있고요. 시군 단위로. 그 밑에는 또 면이면 면 단위로 또 지회가 다 있죠. 그래서 항상 겨울철이면 이 노인들에게, 그러니까 따뜻하게 이제 기름을 보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노인회에서는 그런 게 관심이 많죠. 그런데 유경수 여사께서 노인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셨더라고요. 지금도 가면 추추트로 같은 그 기록이 대한노인회 정문 옆에 있어요. 유경수 여사가 얼마나 거기에 애를 쓰셨는지, 노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대한노인회 중앙에 가면 기념, 도리, 큰 데다 새겨놨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참으로 이것저것에 많은 신경을 쓰셨다. 박정희 대통령이 18년을 사실 집권을 했지만, 유경수 여사는 61년부터 7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13년 이 정도인데,
참으로 대한민국에 정말 이곳저곳에 큰 일들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저는 그 유경수 여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문둥병 그 난자들, 한센병 환자를 보살피던 소록도부터 이곳저곳에 또 옥천, 고향이 그 마성산이라고 그 유경수 여사의 고향부터 또 이제는 또 한번 안 간 곳이 있는데 강원도 정선 쪽에 그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결혼한 다음에 경상북도 그 당시 이제 대구죠. 결혼한 다음에 그 계산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셨는데 그건 저희 그 뮤지컬 박정희에서 잘 표현되어 있고요. 결혼을 하자마자 조금 있다 중공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저기 일선의 참모장으로 그 자리를 옮기거든요. 저 강원도 정선 저쪽으로. 그 막 전쟁 중이었어요. 1950년, 51년이니까요. 결혼한 건 50년 12월 12일이었고요. 그래가지고 일선에 갔을 때 이제 그 신혼생활도 뭐 제대로 며칠 있다가 그냥 또 남편 떠나보낸 거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사실 전쟁통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그 운전병이 왔다 갔다 하니까 대구가 그때 이제 우리 그 본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집차를 타고 그 집차에 마치 군인처럼 모자를 이제 눌러쓰고 전투복 차림으로 해가지고 그 집차를 타고 남편 찾아서 거기 찾아간 거죠. 그 강원도 정선에 그러니까 민간 조그만 집을 하나 박정희 대통령이 그 부대 옆에다가 하나 잠깐 유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 유경수 여사가 거기를 찾아가서 두 분이 거기서 한 며칠을 보내게 되죠. 그런 애틋한 러브 스토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이제 뮤지컬 지금 아카시아 밤 거기에 하나의 장면으로 하나의 막으로 저희가 이제 장면으로 구상을 해서 제가 한번 강원도 정선 군에 가야 그 위치를 찾아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현장을 저는 다 다니거든요. 현장을 다녀야만 거기서 그 보이는 그걸 보고서 대본도 쓸 수가 있고요. 또 일부 작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를 꼭 현장을 꼭 가봅니다. 또 한 군데 가볼 것 중에 하나는 남원 쪽에 그 전번에 제가 읽어드릴 때 나왔는데 익산 쪽에 또 나완자촌을 가셨는데 그 익산 나완자촌 그쪽에 사연이 좀 있어서 한번 그걸 그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도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가야 될 곳이 많습니다. 예.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문경세제 벌써 거기는 우리가 몇 번 갔다 왔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은 새마을 사업을 구상한 것도 문경 그쪽으로 돼 있거든요. 문경 그 세제 밑에서 학교 선생하면서 그래서 그쪽 장면도 하나 그 주헐산이라고 그 높은 최고의 그 문경 세제 산이 있는데 그 주헐산 밑에 학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박정희 대통령 쪽에 그런 걸 나중에 이제 새마을 운동을 구상하는 이제 직접 우리가 이제 우리 정말 조국 현대화를 위해서 농촌 현대화를 위해서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그 장면 일제시대죠, 그죠? 그때의 장면은 그걸로 한번 박정희를 그려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뮤지컬 박정희에서 또 그걸 이제 바꿔보려고 하는 생각도 있는 거죠. 예. 해외 나갈 때는 좀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든 뭐 오늘은 또 제가 이제 서두가 좀 길었는데 저희 회사 소식도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또 유경수 여사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물기를 모아 해가지고 여러 사람 또 살피는 얘기들인데요. 그 소제목이 아랫사람을 살피는 일이 되어 있습니다.
71년 설날 아침에는 가족만의 오붓한 식탁이 마련되었다. 대통령 내외분과 세 자녀만이 둥근 식탁에 둘러앉아 떡국을 들었다. 설날 아침의 이처럼 오붓한 식탁은 여사가 청와대 생활을 시작한 후로 처음 가지는 일이었다. 예년에는 청와대의 모든 식구들, 그러니까 비서나 보좌관들을 얘기하죠. 이런 청와대의 모든 식구들을 불러들여 새 인사를 마치면 떡국을 함께 나누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다. 그러나 71년 올해에는 그들에게 집에서 설을 쇠개하고 청와대 안에서는 대통령 가족 마련 식탁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그 이유를 여사와 대담한 기자들이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다. 덜먹이는 연말연시의 물가에 나만이라도 부채질을 하지 말자는 주부의 마음씀 때문이다. 그이들에게는 가정이 있고 가장이 가족과 함께 설날 아침 식탁을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각자의 집에서 들도록 했습니다. 한국일보 71년 1월 1일자 기사입니다. 예. K 장관 부인이 12지 궤양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 71년 2월경이었다. 병이 중했다. 12지장 궤양에 다른 병이 병발하여 합병증이 있다는 얘기죠. 다른 병이 병발하여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 여사는 전화로 병세를 묻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병실을 녹화하는 방문객이 있었다. 간호원이 문을 열었다. 여사가 그네양과 함께 손수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다. 환자는 어쩔 줄을 몰랐다. 너무나 고맙고 송구스러웠다. 이 과일 하와이에서 손님이 가져다 준 거예요. 우리가 먹기보다 대통령께서 환자에게 보내주라고 말씀하셔서 가져왔어요. 여사의 말이었다. 과일 바구니에는 멜론이 가득 담겨 있었다. 예전에 이때는 바나나는 뭐 비싼 돈이지만은 어쩌다가 사서 가족들이 먹는 경우가 있죠. 정말 먹기 힘들었죠, 바나나는. 왜냐하면 지금은 뭐 바나나 어떤 데가 슈퍼에 가면 뭐 큰 송이 하나에 그거 왕창 한 12개 뭐 붙었는데도 뭐 3,000원, 4,000원, 5,000원이면 사잖아요. 그때는 지금 돈으로 따지는 거면 바나나 그 정도 살려면요 한 4, 5만 원 줬던 것 같은 것 같아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예. 이게 수입되는 거게 돼서 굉장히 비쌌거든요. 아무나 먹을 수가 없었죠. 과일 바구니에는 멜론이 가득 담겨 있었다. 환자가 감격하여 울어버리자 여사는 등을 두들겨 주며 위로해 주었다. 그날 환자 옆에서 여사는 꽤 오랜 시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주로 청와대 안살림에 관한 것이었지만 지망군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 딸만 둘 가진 K 장관 부인이 아들을 아쉬워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청와다를 예방하였을 때도 곧잘 근의 근육량에 대한 이야기는 들려주면서 K 장관 부인 앞에서 지망군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입 밖에 내는 일이 없었다. 상대의 마음을 허전하게 할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K 장관 부인은 세브란스에 2개월 가까이 입원해 있었다. 차도가 별로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남편과 의논하여 집 근처의 개인병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입원하였다. 개인병원으로 옮긴 것은 세브란스 병원의 치료가 못 미루어서가 아니었다. 장관 부인이 설사 중병원으로 입원해 있다 하더라도 큰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게 되면 한간에 뜬 소문이 번질 수도 있었다. 말하자면 책임있는 관직에 있는 사람의 아내로서의 처신을 위하여 개인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다른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담도 계산하였으며 가사 문제 등도 고려하였다. 그러자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왜 개인병원으로 옮겼지요? 환자가 경위를 설명하자 괜한 걱정 말고 큰 병원으로 도로 가도록 해요. 여사가 권하는 것이었다. 전화통에 울려오는 여사의 이 정에 넘치는 말에 환자는 복받쳐 울음을 참을 길이 없었다. 또 두어 달이 지나갔다. 그동안 여사는 틈이 날 때마다 전화를 걸어 환자의 병세를 묻고 위로해 주었다.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
60kg 나가던 체중이 40여 킬로로 줄고 왼쪽 수족이 마비되었다. 6월 말경이었다. 온 가족이 근심에 잠겨있는 어느 날 하루는 청와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환자가 소화기를 들자 대통령의 음성이 들려왔다. 병세를 자세하게 묻고 대통령 주치의를 보내겠다는 말씀을 하였다. 유교사를 통하여 장관 부인의 병이 중하다는 사실을 안 대통령은 장관에게 병세가 어떠냐고 물을 때마다 네 각하 염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답하는 것이었다. 장관으로서는 그렇게 대답할 도리밖에 없었던 것이다. 저 사람 저러다가 사람 죽게 하겠군. 이것이 대통령의 말씀이었다고 한다. 환자의 병세가 아주 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대통령은 주치의를 직접 보내어 진찰을 하게 하였다. 그날 저녁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사람이 왔다. 금일봉을 전해주며 모 병원에 입원 수속을 해두었으니 그 병원으로 옮기라는 것이었다. 비행기 편도 마련해 두었다고 했다. 드디어 K 장관 부인은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로 완쾌할 수 있었다.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의 정성과 대통령의 관심이 그 최근 장관의 부인을 살렸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지난해 70년의 일이다. 양지회 모임에서 여러 회원 속에 섞여 서울시장 부인도 이를 거들고 있었다. 그러자 시장 부인이 손등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것을 여사가 발견했다. 손등에 웬 상처예요? 시장 부인은 며칠 전 집안에서 일을 하다가 손등에 대수롭지 않은 상처를 입었던 것이다. 그 경위를 알려드리자 그래요? 하며 여사는 다시 다른 회원들과 하던 일을 계속했다. 몇 달이 지나갔다. 시장 부인 손등의 상처도 아문 지 오래며 시장 부인 자신도 손등에 상처를 입었던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다시 양지회 모임에서 시장 부인을 보게 된 유교사는 일부러 다가와서 손등의 상처 다 나았어요?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사모님처럼 그렇게 바쁘신 분이 스쳐가면서 보게 된 제 손등의 상처를 몇 달 후까지 기억하셨다는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고 엄청난 일 같아요. 사모님의 기억력이 뛰어나시다는 뜻도 되겠지만 아랫사람을 항상 눈여겨 살피시는 관심이 지극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기억력이 뛰어난 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몇 달 동안 잊지 않고 계실 수는 없을 거예요. 사모님의 눈길이 스쳐가면 무엇이나 있는 그대로 확 드러나는 것만 같았어요. 시장 부인의 말이다. 다음은 소제목이 재미있네요. 북어 대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먹는 북어 얘기입니다. 예, 북어 대가리 한번 들어보시면 참 재밌네 하는 생각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는 북어 대가리가 버리지 말고 한번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튀겨보시면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튀겨야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71년 봄이었다. 어느 날 여류 아나운서 K씨는 유교사의 전화를 받고 퇴근길에 청와대로 들렀다. 식사 대접을 받았다. 식탁에 나온 반찬 중에서 도무지 무슨 반찬인지 알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 바삭바삭 튀긴 것으로 고소하고 여간 맛있는 것이 아니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으로 만든 것일까 싶어 여사에게 물어보았다. 그게 뭔지 알아맞히면 밥 한 공기 더 드릴까 봐요. 여사는 웃기만 하였다. K씨는 종래 알 수 없었다. 조금 후 설명을 듣고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북어 대가리를 튀겨 만든 것에 불과했다. 그게 이렇게 맛있다니. K씨는 새삼 감탄하면서 튀각처럼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것을 다시 먹어보곤 하였다. 우리들 가정에서는 북어 대가리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버리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맛있는 반찬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K씨의 말이다. 그날 화제는 주로 식생활에 관한 것이었다. 무엇이든 머리를 쓰면 먹음직스럽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부들은 식생활에 대하여 머리를 덜 쓰는 것 같아요.
머리를 써서 활용하고 개선하여 더욱 경제적이고 영양가 있는 식생활을 운영하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이런 취지의 말을 유교사는 힘을 주어 강조하였다. 식생활 개선은 청와대 주방에서부터 솔선수범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위에서 말한 일이 있다. 혼식과 분식은 여사가 청와대로 오기 전부터 실시하던 것이었다.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보리가루와 수숫가루, 좁쌀가루, 차좁쌀가루 등 잡곡가루를 비롯하여 감자가루와 고구마가루, 심지어는 도토리가루 등을 재료로 국수와 경단, 과자 등을 만들어 주식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곤 하였다. 청와대 꽈배기 자셔볼래요? 여사는 흔히 후식으로 보리가루나 감자가루로 만든 과자 등속을 대접하며 가벼운 농담을 하기도 했다. 물론 사계의 근위자로부터 의견과 자문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때로는 과제를 주어 연구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태반은 여사가 창안한 것으로 설사 의뢰하여 연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오면 실험하고 개선하고 실천해 보았던 것이다. 그 녹음 중에 좀 쿵쿵하는 소리가 한 번씩 들리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게임장에서 아마 그 뭐 요즘은 막 크게 막 손으로 막 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 그 뒤에 뭐 아마 게임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71년도에 이르러 정부에서 혼식 장려를 행정명령으로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게 되었지만 여사는 진작부터 밀가루를 재료로 하여 만들 수 있는 여러가지 음식을 고안해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밀가루조차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여사가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보리가루였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보리는 참 흔했으니까요. 값도 너무나 싸고. 요즘은 이 보리값이 제가 쌀값보다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강 생각해서 혼식을 많이 먹으니까요. 저도 거의 잡곡밥 먹거든요. 예. 그래도 먹다 보니까 이제는 뭐 잡곡밥이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때는 이 보리가 흔해서 쌀값에 뭐 반값도 안 냈죠. 보리값은 한 3분의 1 값이나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보리가 가난의 상징이었죠. 옛날에는. 이 보리밥을 먹는다는 가난의 상징이었는데, 여사가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보리가루였다. 만일 보리가루로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농지가 거의 이모작이 가능하므로 보리의 생산을 늘려서 국민 식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었던 것이다. 현재 농수산부에서는 보리가루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것을 시판하고 있지만 이것을 처음으로 발의한 분은 유교사였다. 이러한 발의는 막연하게 보리가루를 권장해보면 어떠냐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여사는 죄분소에서 빠주지 않으려는 것을 사람을 시켜 보리를 가루로 만들고 손수 음식을 빚어 들어보곤 하였던 것이다. 요리 연구가인 유계환 씨는 그간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들려주었다. 71년 가을이었어요. 유교사님을 만나 뵈었더니 보리가루로 떡국을 만들어 보았어요. 그런데 풀어지는 게 흠이더군요. 좀 더 연구해 보아야겠어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국 하면 쌀로 이제 떡국을 만드는데 보리가루로 떡국을 만들면 어떨까 하고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유교사가. 그러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쌀로 떡국을 만들어 먹으면 값이 비싸니까 이건 3분의 1 값으로 만들어 있으니까, 지금도 이거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이 있으면 보리가루로 한번 떡국을 만들어 보세요. 히트할 것 같아요. 건강식으로. 네. 왜냐하면 그 보리가루, 요즘 보리를 일부러 찾잖아요. 이 잡곡을. 특히 당뇨나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막 잡곡 먹고 일부러 찾잖아요. 그러니까 떡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게 쌀이니까 보리로 만든 떡국을 만들어 놓으면, 아니면 반반 섞어보든지 이게 팔릴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아마 이게 굉장히 흠이 풀어지는 게 흠이라고 했는데 그걸 좀 더 연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청와대를 다녀온 분들은 보리빵이나 보리떡을 자주 시식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보리떡국이 벌써 개발되었을런지도 모르죠.
73년 5월 강원도 춘성군에서 새마을 양장 시범대회가 개최되었을 때의 일이었다. 도 당국에서는 유교사에게 그곳 특산물인 도토리를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드렸다. 청와대로 가져온 여사는 그것으로 국수를 만들었다. 이 도토리 국수를 대통령도 시식하였다. 맛이 구수하다고 대통령도 말씀하였다고 한다. 그 후도 여러 차례 도토리 국수를 만들어 청와대 안에서 시식을 하였고 영양가나 맛을 검토하였으며 어떻게 하면 널리 보급시킬 수 있을까 연구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70년대 초까지도 우리나라가 자급자족이 안 됐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개발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외국에서 다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 수입하려니까 또 달러가 없고요. 그러니까 도토리다 보리다 뭐 먹을 수 있는 건 다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연구인도 이렇게 여기에 나서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먹고 사는 게 심각했던 시대입니다. 예.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진해로 여름 휴가를 갔을 때의 일이었다. 도토리 가루를 진해까지 가져가서 국수를 만들었다. 식탁에 오른 도토리 국수를 보고 도토리 국수가 여기까지 따라왔다 하며 가족들이 웃었던 것이다. 대통령 가족들이 이제 진해 그 별장이 있잖아요. 대통령 별장. 그거 갔는데 그까지 유경수 여사가 도토리 그 국수를 해 먹으려고 도토리 가루를 가져왔던 거예요. 도토리 가루를.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여사는 그렇게 열성적이었다. 이 무렵의 일이었다고 양지의 총무 이술란 씨는 다음과 같은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하루는 집차를 타고 오시다가 구멍가게에서 국화빵을 굽고 있는 것을 차창너머로 보시고는 그것이 그렇게 먹음직스러워 보인다고 하셨다는군요. 동대문 철물시장에서 그 기계를 사오라고 당부하셨대요. 새 기계보다는 헌기계가 길이 나서 잘 굽힌다고 일러주셨지만 백방으로 알아봐도 헌기계를 구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새 기계를 구해왔는데 처음에는 길이 안 나서 잘 굽히지 않았으나 나중에는 그 기계에 보리가루를 섞은 빵도 구워보고 하셨다는 말씀이었어요. 그 기계로 구워낸 보리가루 빵이 청와대에서 다바로 등장하였다. 이거 빛깔은 약간 거무스름하지만 맛은 아주 그만이에요. 여사는 식탁에 보리가루 국화빵을 내놓으며 자랑하였던 것이다. 식생활에서 여사가 가장 경원한 것은 이른바 300, 세 가지 희다는 뜻이죠. 세 가지 흰 것이었다. 흰 설탕, 흰 밀가루, 흰 쌀밥. 이런 것은 대체로 빨리 노쇠와 피곤을 촉진시키며 어느 경우에도 건강에 이롭지 않기 때문이다. 74년 7월 1일 유교사가 서거하기 한 달쯤 전의 일이었다. 여류 문학인회가 주최하는 주부 백일장의 수상자 54명이 청와대를 예방하였다. 이 자리에서 수상자 중 한 주부가 최근 정부 방출미의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였다. 정부미가 이제 좋지 않다, 품질이 좋지 않다 이런 거를 이제 그 청와대에 가서 뭐 밥 먹는 과정에서 한마디 할 수 있죠. 누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유교사는 측근을 불러 주방으로 가서 밥 한 그릇을 가져오게 하였다. 뚜껑을 열자 절반 쯤은 보리쌀이 섞여있는 현미밥이었다. 우리도 이런 밥을 먹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식량 사정이 어려운 만큼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우리 다 함께 참고 견디도록 해요. 여사의 당부였다. 이어서 식생활 개선에 대한 여성들의 자각을 촉구하는 식생활 개선론을 들려주었다. 식생활 개선은 식량난 극복이라는 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 체력 향상을 위해서도 지도층 여성들이 앞장서서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과 우리들의 타성적인 미국 주식 생활의 불합리성을 과학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보리가루를 권장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어떻게든 그 당시로서는 우리가 쌀이
정부나 청와대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혼식 장려용 운동이 막 해마다 이게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쌀밥이 귀해서 이 쌀밥 먹기가 그리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예. 어느 날 청와대에서는 몇몇 인사를 만찬에 초청한 일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유교사를 가리키며 다음과 같은 웃음의 말을 하여 자리를 즐겁게 해주었다. 요새 어찌나 영양에 대해서 저 사람이 연구를 많이 하고 강론을 하는지 영양학 박사학이라도 주었으면 싶어요. 대통령의 말입니다. 다음은 중단 없는 전진이라는 소제목입니다. 특별히 떠들어댈 만한 계획은 없어요. 항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밤에 자다가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당장 계획을 세워 다음 날부터라도 해버리는 성격이니까요. 이거는 경향신문 71년 1월 1일자 기사네요.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생활신념이 새해라 하여 변할 리 없었다. 그러나 주어진 일이라는 말이 수동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사는 언제나 현실의 새로운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그것을 민감하게 포착하여 처리하곤 하였다. 새해에도 불량식품 불매운동과 여성 근로자 처우 개선, 어린이 보호, 여성들의 복지 향상 등등 산적한 문제들이 앞에 가로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선거의 해, 대통령 선거에 이어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야 했다. 대통령 부인 비서실은 부인의 지시로 선거기간 동안 많은 신경을 썼다. 농촌에서 책을 보내달라든가 양지회에서 내는 책, 희망의 등불을 보내달라는 편지가 평소처럼 많았다. 그때마다 비서실은 공명선거를 위해 보낼 수 없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부인께서 공명선거에 대한 많은 신경을 썼다는 게 접근의 말이다. 조선일보 71년 7월 2일자 기사가요. 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습니다. 이럴 정도로 공명선거에 대하여 여사는 마음을 썼다. 선거기에 접어들자 여사는 모든 사업을 자숙하고 순수한 봉사활동도 삼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불량상품 불매운동이나 여권신장을 위한 건의나 어린이회관의 지역적인 확장은 여사로서 가장 큰 소망임에도 질서 있는 선거를 위하여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71년 1월 1일 박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하여 조국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우리의 역사적 대가업은 이미 줄기찬 전진의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고 규정하고 혼란이 없는 안정 속에 중단 없는 전진을 거듭하는 것만이 시련 극복의 첩경이며 민족의 활로라고 천명한 올해 실시되는 두 차례의 선거를 질서 있게 치러 민주한국의 승리를 매듭지어야겠다고 강조하였다. 1월 12일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은 텔레비전으로 생생하게 중계되었다. 장장 3시간 동안 회견하시는 대통령을 지켜보시고 사모님은 대통령의 건강이 무척 좋아 보이신다고 말씀하시며 절제 있는 식생활에 도움일지 모른다고 참 좋아하셨어요. 회견을 마치고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오자 여사는 현관으로 달려나가 마중하였다. 참 잘하셨어요. 아주 좋았어요. 1월 17일 공화당 국회의원 공천자 명단이 발표되고 3월 17일에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공화당 전당대회는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열기에 차 있었다. 3월 23일 대통령 선거일이 공포되었다. 4월 27일로 확정된 것이다. 그리하여 공화당에서는 4월 10일 박정희 대통령 후보의 대전 유세로서 대도시 유세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다시 이제 지금 그 71년 대통령 이제 선거 얘기를 전후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박 대통령의 유세에 여사는 수수한 흰 봄옷 차림으로 줄곧 수행하였다. 물론 나는 청와대에서 인사 오는 사람들에게 잘 부탁합니다 라는 말조차 할 수 없어요 라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하리만큼 선거운동에 여사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자숙하였지만 유세가는 대통령을 수행하기를
그처럼 주저했던 제6대 대통령 선거 때와는 많은 변화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어떤 면에서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 혁명 5.16 혁명 이후에 이제 63년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63년에 치렀고요. 또 67년에 치렀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개헌을 해서 이제 71년 선거를 치르는데 이 사이에 경제개발 63년부터 이제 1차 5개년 계획, 그다음에 또 이제 2차 5개년 계획.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 중이었단 말이에요. 2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나라 이 경제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유교사도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렇지만 선거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71년 선거에서 근소한 차로 이겼거든요. 크게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예. 다들 깜짝 놀랐죠. 선거란 건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도 얼마나 다들 놀랐습니까? 그죠? 여론조사에서는 그 마지막에 최하 5%에서 한 12% 사이로 이길 거다 윤석열 후보가 다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0.7% 1%도 못 이겼어요. 24만 표 차로 이겼죠. 예, 선거란 건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 그 자영업자들 돈 300만 원씩 풀었잖아요. 그런 게 엄청난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아, 이재명이가 되면 돈은 계속 줄 것 같은데. 이 어려운 서민들로서는 돈 주는 사람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려운 서민들로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지금 힘든데,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돈 300만 원을 쫙 풀리니까 주는 거 보니까 이재명이가 되면 돈은 계속 줄 것 같은데 퍼줄 것 같아. 이재명이 찍어야겠네. 이렇게 돌아선 사람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저도 직장 생활만 34년을 하다가 이 뮤지컬 회사를 한다고 조그만 회사를 이제 회사 나오자마자 만들어서 이제 거의 만 9년이 돼 가거든요. 거의 만 9년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이거 아주 그냥 소상공인이나 그냥 자영업자들이 살아간다는 게 그 자체가 예술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뮤지컬 회사를 꾸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얘기로만 하는 거죠. 이제는 그 경험이 저한테 소중한 경험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어려웠던 경험들. 그래서 이제는 노하우도 점점 많이 생겼죠. 아직도 버티고 잘하고 있거든요. 이 역사 읽는 남자 김재철에서는 이 역사 읽는 남자 지금은 우리 유경수 여사 이제 박홍호 선생이 쓴 이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아마 이거 옆에서 젊은 친구들이 와서 아마 그 오락실에 가서 이 펀치볼 같은 거 치는 게임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서 툭툭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 그만하라고 일어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